조정실에서 제 재산 목록이 공개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32년간 제가 몰래 모은 돈이 46억 7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주식으로 날리고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저는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정우진의 퇴직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32년 7개월간 다닌 대성전자 인사팀장 직책에서 오늘로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어제 미리 재워뒀고 아침 일찍부터 약한 불로 3시간 30분 동안 푹 익혔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동태전도 부치고 나물 5가지도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축하 케이크도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남편이 평생 일한 회사에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날이었고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받아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올해 61세고 32년 7개월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고 둘 다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큰아들 정민호는 33세로 지금 IT 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딸 정수연이는 30세로 은행원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시댁 명절 준비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 시간 30분 일찍 퇴근한 겁니다. 손에는 회사에서 받은 공로패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축하해요. 제가 현관으로 달려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넘게 다닌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 남편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더라. 그냥 끝이야 끝. 남편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 나물 5가지, 된장찌개 그리고 케이크까지요. 남편은 테이블을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 퇴직 축하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 이제 나 백수야. 백수 그래도 32년 넘게 한 회사 다니셨잖아요.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고요. 제가 밝게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회사에서 언제 입금해 주는지, 앞으로 우리 노후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지요. 하지만 남편의 침울한 표정을 보니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남편이 편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32년이 넘는 세월을 한 직장에서 보냈으니 갑자기 퇴직하면 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케이크는 저녁에 자식들과 함께 먹기로 하고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호와 수연이를 불러서 아버지 퇴직 축하 자리를 가질 예정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 퇴직하신 날이니까 같이 저녁 먹자. 민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 7시 이후에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에게도 전화했더니 6시 30분쯤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7시에 모여서 저녁 먹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후 내내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노크를 해봤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집에 있으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는데 오늘은 계속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퇴직 당일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녁 6시 40분쯤 수연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셔. 아까부터 계속 거기 계시네.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7시 10분쯤 민호도 도착했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을 서재에서 불러냈습니다.
여보, 애들 왔어요. 나와서 저녁 먹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술을 마신 건 아닐까 싶었지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축하한다며 건배를 제안했지만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겠네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민호가 밝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래 뭐 그렇겠지라고만 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고 밥도 몇 숟가락 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 일로 번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남편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던 남편이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고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빼곡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였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제가 식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남편은 잠깐만이라고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아예 서재에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깔아놓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내내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퇴직금 중에서 조금만 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냐고 재차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저는 남편 몰래 서재에 들어가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증권 계좌가 켜져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자 원금 7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넣은 겁니다. 평가 손익란에는 마이너스 8,700만 원이라는 빨간색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8,7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주식에 얼마 넣으신 거예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왜 자꾸 간섭하냐고 했습니다. 내 돈 내가 굴리는데 당신이 왜 참견하느냐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더 큰 소리로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해외 주식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어쩌니 중국 항생지수가 어쩌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서재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손실이 얼마예요? 제가 물으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성 고객님, 대출 상담 신청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혹시 남편 정우진 명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객님, 남편분께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신청하셨는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한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대출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거 조금만 더 투자하면 손실 다 복구할 수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얼마 잃으신 거예요? 제가 다그쳐 물으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정도. 2달 만에 2억 3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남은 돈은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주식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손실이 커지기 전에 그만두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른다고 증권사 직원이 그러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말 믿고 우리 노후 자금을 다 날리시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시쯤 남편이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주식으로 다 날렸어. 퇴직금 7억 2천만 원 전부 다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7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다 날렸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물으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정도 벌었어. 그래서 욕심이 났어. 더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어. 손실을 복구하려고 물타기를 했는데 그게 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이요. 제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어.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날렸잖아. 이혼하고. 당신은 새 출발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서 이혼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재산 분할이 두려워서 이혼하자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간 사이 이혼 합의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 없음.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 위자료 없음. 쌍방 합의 이혼. 남편은 본인 앞으로 남은 게 없으니 제 명의 재산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2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제가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2년간 참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이혼 합의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말 서명할 거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제 대답에 남편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재산 분할이 두려워서 이혼하자고 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언제 법원 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 조정 신청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그렇게 빨리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할 줄 예상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가까운 법원에 가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증을 들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억 2천만 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혼하신다고 연락하셨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봐.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0분 후 수연이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왜 이혼하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2시에 민호와 수연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세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백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 전부 다. 그 말에 민호와 수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을요?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민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알았어. 아버지가 모두 잃고 나서 말씀하셨지. 그럼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지. 여러 번 말렸어.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 제 대답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지만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수연아, 너희는 몰라. 32년간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산 엄마.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사과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엄마도 동의하셨고 조정 신청도 했어. 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 결심했어.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두 자식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재산 있어 없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라도 있으면 당신이 가지면 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남편의 말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궁금한 건 제가 얼마나 가졌는지였다는 것을요. 별로 없어요. 예금 조금 있는데 많지 않아요.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가지고 있어 내 책임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쌍방 합의니까 변호사 비용 아끼자고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어차피 법이 정한 대로 나눠 가질 테니까요. 조정 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은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재산 분할 청구 안 할 거지? 이혼 합의서에 쓴 대로 각자 명의는 각자 가지는 거 맞지? 당연하죠. 제가 뭘 청구하겠어요. 제 명의로 된 것만 가져가면 되죠. 제 대답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빚만은 면하게 됐어. 빚이요.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썼어. 지금 2억 8천만 원. 빚이 있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조정 기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내일이면 끝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은 충격을 받겠죠.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요. 그 생각을 하니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4월 17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30분 일찍 일어난 겁니다. 조정 기일이 오전 10시였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됐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1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늘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할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한 시각은 9시 42분이었습니다. 조정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남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정실 앞 대기실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표정이었죠. 10시 정각에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 분은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판사였고 다른 한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남자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우진 씨와 김미선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쌍방 합의 이혼 신청이시네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자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내에게 미안해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미선 씨는 어떻습니까? 여자 조정위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말씀이 맞습니다. 32년간 모은 노후 자금을 석 달 만에 날렸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두 조정위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자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2억 8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은 아내가 모두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말에 여자 조정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미선 씨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김미선 씨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조정위원이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제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가 무슨 재산이 있겠냐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17장이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 저렇게 많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서류를 건네자 두 분이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여자 조정위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던 남자 조정위원이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5분 7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선 씨, 이 재산 목록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정우진 씨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남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예금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3억 2,500만 원, 신한은행 정기적금 2억 7,800만 원, 우리은행 자유적금 1억 9,400만 원, 하나은행 외화예금 3억 8,900만 원, 농협예금 2억만 원, 총 13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세 12억 3천만 원,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59제곱미터 시세 7억 8천만 원,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텔 33제곱미터 시세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2,300주 평가액 3억 7천만 원, 네이버 주식 1,500주 평가액 2억 9천만 원, 카카오 주식 3,000주 평가액 2억 3천만 원, 총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2년간 모았어요. 제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46억 7천만 원이네요. 남자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말해야 하는데요? 제 돈인데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우진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부부 공동 재산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미선 씨, 이 재산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모으신 겁니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있고 결혼 후에 모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8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굴려서 불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제 명의로 계속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 중에서 아낀 돈도 조금씩 모았고요.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이 퇴직금 날린 거잖아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줘요. 우리 이혼하지 말아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조정위원님들 이혼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선 씨 재산이 이 정도면 정우진 씨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에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씨께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힌 부분과 현재 빚 2억 8천만 원도 고려해야겠죠. 조정위원회 설명에 남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저도 재산 분할 청구하겠습니다. 남편이 날린 퇴직금 7억 2천만 원과 빚 2억 8천만 원 총 1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조정위원들은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는 거군요. 그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조정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은 5월 22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 하고도 5일 후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주식으로 허덕일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말해야 하는데요? 당신이 제 허락도 없이 퇴직금 날렸잖아요. 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그건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가 서로 도와야지. 남편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를 도왔나요? 32년간 저를 뭐로 봤는데요? 가정부여에 키우는 기계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조정 어떻게 됐어요? 재산 분할 문제로 다음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민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재산이 46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놀란 목소리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조금씩 모았어. 32년간 제 대답에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시던데.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아버지가 날린 건 아버지 책임이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수연이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빚도 있으시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수연아,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지. 엄마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하지만 엄마 부부잖아요. 32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와 수연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 재산 중에서 아버지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수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46억이나 가지고 계시면 10억 정도는 아버지한테 주셔도 되잖아요. 아버지 빚도 갚아주시고요. 두 자식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수연아, 너희는 몰라. 엄마가 32년간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지.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32년간 돈 번 것도 있잖아요. 민호가 따졌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돈 벌었지. 그래서 생활비 받아서 우리 생활했잖아. 하지만 엄마 개인 재산은 엄마가 따로 모은 거야. 생활비에서 아낀 것도 있고. 엄마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있어. 그건 아버지 몫이 아니야. 제 설명에 자식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어제 통화했는데 우시더라고요. 그건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퇴직금 7억을 날린 건 아버지 책임이야. 하지만 엄마도 그때 말리지 않으셨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말렸어. 여러 번 말렸어.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지. 그럼 엄마가 돈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죠. 민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말해야 하는데? 엄마 돈을 아버지가 또 날릴까 봐 숨긴 거야. 결과적으로 잘한 거잖아.
만약 말했으면 아버지가 그 돈까지 주식에 넣었을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 결심했어. 그럼 재산 분할은요? 법대로 할 거야? 아버지가 청구하면 엄마도 청구할 거고. 제 대답에 두 자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미선아, 제발 부탁이야.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남편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이미 결정난 일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상담 결과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최소 15억에서 20억은 받을 수 있대. 결혼 기간이 32년이나 되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저도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제가 날린 퇴직금과 빚에 대한 책임도 물을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주식 한 것도 우리 노후 위해서였잖아.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뿐이지. 그럼 제가 32년간 모은 것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였어요. 왜 당신만 변명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제 사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남편분이 퇴직금을 단독으로 탕진한 것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빚도 남편 개인이 진 거라 부인께는 책임이 없고요. 오히려 부인의 재산은 혼전 재산과 개인 명의로 형성된 부분이 많아서 분할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착수금 500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만났어요. 당신도 만나셨죠? 그래, 만났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로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은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32년 결혼 생활은 법정 싸움으로 끝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5월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했고 저녁도 각자 방에서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월 15일 오전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일주일 전에 사전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에게 알렸고 5월 18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서울역 근처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당일 오후 2시 40분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변호사 송미경 변호사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김미선님 준비 잘 되셨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시 정각에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양측 모두 손해니까요. 송미경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되어야죠.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우진 씨는 결혼기간 32년 7개월 동안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김미선 씨의 재산 46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결혼 생활 중 형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절반인 23억 3,500만 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송미경 변호사가 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미선 씨의 재산 구성을 보시죠. 결혼 전 물려받은 재산 8억 원. 이것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운용해 현재 18억까지 불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유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증식된 부분은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송미경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독자적인 재산 관리 능력으로 증식시켰고 정우진 씨는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협력이라고 볼 수 없죠. 게다가 정우진 씨는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단독으로 주식에 투자해 전액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중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송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투자 실패일 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부부 재산에 10억 원 손실을 끼쳤습니다. 퇴직금 7억 2천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빚 2억 8천만 원을 합치면요. 송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김미선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는 복도로 나갔고 저는 송 변호사와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송 변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상대 측 논리가 매우 약해요. 결혼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고유 재산까지 분할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남편분의 과실이 명백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다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정우진 씨는 재산 분할 청구를 10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대신 김미선 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송 변호사가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김미선 씨의 고유 재산 18억을 제외하면 분할 대상은 최대 28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절반인 14억 3,500만 원을 정우진 씨 몫으로 본다 해도 10억 손실을 공제하면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과다 산정이죠. 실제로는 2억에서 3억 선이 적정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빚만 남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정 기일에 뵙도록 하죠. 그렇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구부정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3개월 전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받아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송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미선님,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제발 생각 좀 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10억만 나눠줘. 아니 5억만이라도 제발 부탁이야.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미 동정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조정 기일이 나흘 남았습니다. 5월 22일 오전 11시 우리는 다시 법원 조정실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32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찍힐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월 2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종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6시 30분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담담한 표정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새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더 늘었고 눈 밑 다크서클은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발할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가는 35분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창밖을 보았고 저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18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송미경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 잘 되셨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도 곧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3층 조정실로 올라갔습니다. 11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두 조정위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남자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양측 변호사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미선 씨의 재산 46억 7천만 원 중 결혼 전 물려받은 8억 원과 그것을 운용해 증식한 10억 원. 총 18억 원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머지 28억 7천만 원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우진 씨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자 조정위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진 씨는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배우자 동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전액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2억 8천만 원의 빚을 만들었습니다. 총 10억 원의 손실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며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 28억 7천만 원의 절반인 14억 3,500만 원에서 손실액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정우진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3,500만 원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우진 씨의 현재 부채 2억 8천만 원은 개인 명의이므로 김미선 씨와 무관합니다. 이 부채는 정우진 씨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김미선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위자료까지 부과하시면 저희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송미경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조정위원이 최종 계산을 발표했습니다. 재산 분할금 4억 3,500만 원에서 위자료 8천만 원을 공제하면 정우진 씨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채 2억 8천만 원을 갚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7,500만 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신음했습니다. 7,500만 원 이후 32년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7,500만 원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송미경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날리지 않으셨다면 최소 15억 이상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 조정안을 수락하십니까? 송미경 변호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선 씨는 수락합니다. 남편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수락합니다. 그 순간 32년 7개월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호적에는 2주 내로 반영될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하는 데만 2분 17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로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금 3억 5,500만 원은 30일 이내에 김미선 씨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받으시고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송미경 변호사가 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님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떠나고 남편과 그의 변호사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니 남편이 계단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확정됐어.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 마. 문자를 보내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46억 7천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을 주고 자유를 산 셈이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값진 거래였습니다. 32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이혼 확정 3일 후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32년 7개월의 흔적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를 비웠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주식 차트가 인쇄된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빨간색 손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남편 옷 몇 벌이 남아 있었지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와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제 대답에 자식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연락하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연락 안 했어. 너희는 연락받았니? 가끔 전화 오세요. 고시원에서 지내신대요. 민호의 대답에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재산 분할금 3억 5,50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제 총 재산은 이제 50억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32년간 모은 돈에 남편에게 받은 돈까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 한 달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비용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9월 초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한 달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하고요. 11월 어느 날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재취업하셨대요. 중소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들어가셨대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던데. 그래, 잘됐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미워하세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그냥 남이야. 이제는 제 말에 수연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알았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2세가 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 2회 요가 수업도 받았습니다. 대학 동창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릉, 경주, 전주 곳곳을 다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창구로 갔고 저는 ATM기로 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50억이 넘는 재산, 혼자만의 공간, 자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32년간 참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날린 남편 때문에 빼앗길 뻔했지만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각자의 영역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32년이 걸려 배운 교훈이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테니까요. 그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은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아침 받은 배당금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1년치 주식 배당금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로 치면 26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180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생활비는 충분히 남습니다. 어제는 수채화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민호 가족과 수연이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준비해 뒀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요. 32년간 참고 모았던 돈이 지금 제 노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 말대로 퇴직금을 함께 관리했다면 지금쯤 저도 빈손이었을 겁니다.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의 몫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요?